봐도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내용이 진짜 드라마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윤수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장윤수 박사님 양력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194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9년도 벌써 84세가 되셨네요. 64년도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셨고요. 76년도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온타리오 이학 박사, 또 77년도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박사과정 마치기 연구원으로 지원하셨고요. 또 79년도에 귀국을 하셔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제 86년도 한국 원전연료 생산 본부장도 하시고요.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 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IAEA 사무총장, 원자력 에너지 자문위원, 또 원자력 국제협력재단 이사장, 국제원자력 통제기술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쭉 중요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2005년도에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 과학문화재단 선정,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시민에도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자랑스러운 여수고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서 장윤수 박사님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대통령을 지난주를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스럽게 그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태극기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 태극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5년 가정교사를 하면서 폐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한 5년 늦어졌는데 내가 유학을 떠날 때 100불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떠나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태극기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래 100불하고 태극기 한 장 가지고 해외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볼 때마다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물질을 많이 만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방사선을 많이 맛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반응의 주장이 없다면 저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벽과 아침을 정복한 분이다. 새마을 노래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열렸네. 새벽 종이 울렸네. 아침에 열렸네. 누가 작사하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럼 작곡은 누가 하셨습니까? 네? 그 작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따님이 했습니다. 박근영 씨가. 박근영 씨가 서울 음대를 나오셨죠. 그 작곡은 박정희 대통령이 따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새벽을 정복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요. 잘 보입니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자료가 일부입니다. 옛날에 타운이 그랬지, 한국을 아침이 조용한 나라, 랜드 모닝 카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이 바쁜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지 랜드 모닝 러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아침이 바쁜 나라. 대한민국이 아침이 바쁜 나라를 만드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을, 아침을 정복한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억지로 잠을 깨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은 억지로 잠을 깨요. 어떤 동물도 억지로 잠을 깨는 동물이야. 인간만이 억지로 잠을 깨고 시간을 가지고 그 잠자는 국민일 게 없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정의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역전이라고 비하를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능력을 믿으셨어요. 제가 원자력 기술 자료를 한 얘기를 잠시 하면요. 제가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부름을 받고 한국 왔는데, 그때 대전에 박정희 대통령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유 주식에서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엘리트 300명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대덕으로 먼저 왔습니다. 연구실에 가니까 건물만 있고 실험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사과 박스를 넣고 비닐로 덮어서 실험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일을 6사람을 제가 주셨어요. 근데 그때 1979년 1년에 연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980만 원이었어요. 실험실은 아무것도 없고 연구비는 겨우 980만 원이었어요. 지금 그 그룹이 1년에 100억을 쓰는 그룹입니다. 근데 앞에 캄캄한 거에 도대체 어디서 뭘 시작할까?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젊은 친구들 모아놓고 이틀 동안 계속 토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때 제가 희망을 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의 눈빛을 보고 희망을 봤어요. 그 눈빛을 보고, 아, 이 젊은이들하고 일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없는 거 찾아지 말자.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저희들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80시간씩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한 번도 월급을 달라고 제보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수당 달라고 제보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 역전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비하게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우리 국민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국민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급 인력, 많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구원들의 자세예요. 연구원들이 하겠다는 그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그 정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실험 도구보다 투자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일하는 연구원들의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대한민국은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할 때, 휴전 한참 날 때, 벤프리스 장군을 불러가지고 화천 수력 발전소를 사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화천 수력 발전소 사수하면서 죽었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서해안 쪽에 곡창지대를 복귀하고 그 험악한 사람을 화천 발전소를 사수하라 했을까? 사실 우리 그 당시에는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곡식이 어느 정도 중요한 시절이었는데
서쪽에 곡성제를 포기하고 화천수를 발전소를 사수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1958년에 48년에 일본이 송년을 중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전기가 다 이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북이 2년 동안 전기를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6.25 사변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보험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기에 한이 맺힌 분입니다. 그래서 곡성지대를 포기하고 화천수로 발전소 사수를 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에 원자력연구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00몇십명 해외 유학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소득이 아까 70불대였어요. 유학생 하나가 1년에 6,000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200몇십명 유학을 보냈는데 보내놓고 얼마 뭐지 장학금을 다 중단을 시켰어요. 왜냐면 정부에 돈이 없었어요. 자, 대통령께서 원자력 공부라고 해외에 보내놓고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끊었을 때 대통령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아. 그때 갔던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성공했었고,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1호기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0억 원이었어요. 근데 고리 1호기 건설비가 1,700억이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이 필요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공력으로 1년 공력으로 150개 원자력을 지을 수 있는 만큼 국내에 커졌어요. 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우리 국민 예산에 우리 정부 예산의 4분의 1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감히 지으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그걸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가동 시작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1978년에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외 수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장 무모한 일 중에 하나가 원자력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79년에 제가 여기 온 이후에 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미과학제 100명을 불렀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제가 그 일원으로 왔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분야가 불소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불소화학이라는 것이 핵무교가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연구를 찌르더니 자기 좀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내일 한 전공이 필요하니까 기울이 했으면 좋겠다. 그 78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사표 쓰고 79년 3월에 기울을 했어요. 왔는데 그해 10월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팀이 다 해체가 되고 다 뿔뿔해서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를 없애려는 압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원자력 연구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치욕의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1982년인가 그 해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한국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치욕의 제2의 창시 개명이라고.
우리가 갖고 싶은 이름도 못 가졌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영수 이름 하나도 우리가 가질 수 없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를 건설하는데 원자를 건설이 해결과 두고 저는 대한민국의 해결력 국산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핵물질 30년을 만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자연구소 뒤에 그 해결력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해결력 주식회사 겸직을 하면서 해결력 주식회사를 거쳐를 했었어요. 해결력 주식회사를 중공하는 날 강영훈 국무총리가 오셨어요. 그 중공식을 마치고 헤드세이브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강영훈 국무총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자연구소 일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한국 원자연구소를 다시 찾았어요. 자, 우리가 한국 원자연구소 간판을 내리고 한국 에너지연구소 간판을 걸 때 거기에 우리 참석했던 우리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울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한국 에너지연구소 이름을 간판을 내리고 한국 원자연구소 간판을 내리고 한국 에너지연구소 간판을 거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독립국가인데 갖고 싶은 이름 하나 못 가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불이 붙었어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요? 기술 자리 빠졌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부처한 거 머무를 게 없어요. 영국 908천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영국 기사를 사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사면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을 했어요. 청계천 부품 공장, 청계천에 가면 별 부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구려 부품 사다가 연구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귀한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청계천에 조국 의원이 대안을 세우십시오. 그 당시에 중소기업이나 많은 연구소가 청계천에서 부품 사다가 연구실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청계천에 없는 부품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연구비를 가지고 그나마 연구할 수 있었던 건 청계천 덕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내가 부탁을 했어요. 청계천 복귀 조국 건지 하나 비하면서 그런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언젠가는 청계천이 조국 건지에 비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연구소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사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뵌 일이 없습니다. 3월에 만났는데 그분이 12월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네요. 자, 해방 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처받은 자존심과 민주주의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야말로 상처받은 대한민국, 상처받은 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식민지, 과학기술식민지, 경제식민지였어요. 우리가 남의 힘으로 독립은 했지만 모든 것이 식민지였어요. 문화, 과학기술, 경제 모든 게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서울만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식민지랑 똑같았어요. 속을 뜯다 보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동연구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영구단 이제 71년 시도 78년에 처음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했죠. 70분이 넘었어요. 저는 영구단 이제 가장 먼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영구단지 설립 목적이 아주 근사해요. 조국 입국이라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기술식민지를 그저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대대영구단지를 왜 만들었느냐? 조업반이죠. 과학기술이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봤어요. 기술식민지를 그저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몸부림했었어요. 그게 영구단지 만들려고 영구단 감을 세웠어요. 그야말로 상처받은 민족을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기를 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학교 교사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치우고 뭘 하셨어요? 사관학교 갔어요. 군에 들어갔어요. 왜 교사생활을 청산하고 사관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나폴레옹하고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는 혁명을 이끌 힘이 없어요. 모든 구태타는 보면 군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갖고 군에 입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했으면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구체타 일으킨 것을 불란서를 유럽 최강으로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의 외교를 지켰어요. 그 군의 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바로 일본을 키웠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마 이승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군의 생활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평생 살았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군에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바로 그분이 그래서 군인의 길을 그런 걸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만 84세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 막내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고 먹고 그랬고 먹을 건 우리가 대충 이루었어요. 제가 요즘 대학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복 먹고 사는지 물어보요. 저희들이 대학 때는 직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원래 수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정말 수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교사를 앞두고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사관학교를 6번 사관학교를 친구 수학 가정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가정교사를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 월사공을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월사공 공부를 안 내면 시험을 안 보였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시험에 쫓겨난 경험을 많은 사람들.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형편을 잘 아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장군 배고픈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과를 하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화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화학과를 갔습니다. 내가 많이 그분을 안 만났으면 저는 수학자 길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수학자 길을 가겠다. 근데 이제 화학을 했고 화학에서 불수로 가면서 원자력과 인연에 대해서 원자력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 분의 만남이 내 길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 인연. 그래서 그 불성하게 그 원자력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립고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탈원전 말 들으셨죠? 과거 5년 동안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 그런 사람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요. 탈원전을 어디서 선언을 했냐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잔인한 사람. 대한민국 원자력이 세계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못 쳐들고 최정상에 올려놨어요. 그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건 한마디로 하면 원자력 하는 사람들 가서 비수를 뽑는 저 같으면 정말 탈원전 하고 싶으면 국무회의나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자력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원자력 하는 사람 앞에서 탈원전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 미안한 말을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앉았던 사람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하면서 생각했어요. 자, 그분이 아랍에미리트에 200억 불짜리 원자로를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자로를 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역점이 무슨 원자력 기술 역점 많이 비한걸 해서 여러분 1995년 언론을 보시면 한국 표준 원자력 어디 있냐고 많은 사람이 시비를 했어요. 근데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200억 불짜리 원자로를 4개 수출하는 그것을 TV로 내가 보면서 얼마나 운 줄 알았어요. 우리 사람 옆에 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우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한민국이 원자력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데라고 표현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거기가 한국 표준이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에서 그날을 대한민국이 원자력 기술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데라고 해서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신화와 역사를 창조한 원자력 기술자로 글을 썼어요. 그것이 전 세계 대한민국의 원자력 우수성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하면서 200억 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왜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그 원전을 보면 마음을 밝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시설, 그 도면 높이가 80m입니다. 그 4개가 있어요. 아, 대한민국 사람이 이걸 했어? 우리 국민이 이 어마어마한 걸 건설해서 우리 힘으로 하고 사는 돈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데를 경계를 붙였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딱 한 가지.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근데 그 어마어마한 원자력 시설을 보면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자가 얼마나 걸 스스로 눈으로 봤거든요. 이거 빨리 죽여야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씨를 말려야겠다고 한다고 너무 무기를 붙였어요. 만일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다 무너졌어요. 정말 다. 과거 탈원전을 했으면 상당히 원자력을
핵무기는 상용 원자력 어떤 건설부터 훨씬 지금 기술이 아가미 때 그것은 1,400만짜리 그것은 석탄을 1년에 350만 톤을 켜야 돼. 근데 우라늄 1톤으로 감당하고 야 300만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해가는 것은 세계 탑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첩보에 또 24조짜리 원자력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원자로 거기들은 해결을 해버리면서 대한민국 원자력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썼을 것 같아요. 지금 방문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저보고 밤을 새웠으니까 뭐 얼굴이 새까맣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한 번도 집에 가서 피곤하다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을 새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밤을 새도 사명 가지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야. 내가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마운 것은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능력을 믿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이 역전이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인드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아무리 그러지만 우리가 정신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정신을 불어넣으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글을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구태설로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권력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수단으로 그 권력을 이용했어요. 많은 구태설은 권력이 목적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권력을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기까지 오는 수단으로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구태절 3번 했다고 함장을 했어요. 첫째는 월일 병원이 첫째 구태다. 두 번째는 6.3 기억해서 1965년 6.3 한일 합방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반대했어요. 그걸 미루고 있죠. 그 6.3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구태절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72년대 유신사 그것도 구태절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국방산업하고 중앙정부에서 유신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그 3번의 구태자가 다 성공을 한 거예요. 195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세계 구태자가 한 500번이 있었어요. 그 500번 중에서 한 230번이 성공한 구태자인데 가장 성공한 구태자가 박정희 대통령 구태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권력을 국가 조국 근대에 수단으로 사용하신 박정희 대통령.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10년만 더 집권을 했었으면 대한민국 훨씬 한 단계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수에 돌아가신 날짜에 여러분? 62세예요. 유경수 여사가 몇 세에 가신 줄 알아요? 4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게 만들려고 하세요. 불행하게도 그의 가족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영광을 한 번도 못 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그 가족들은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유경수도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 힘을 얻고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어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시를 보면 참 생각나는 거예요. 정재봉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써서 아 백두산아 이렇게 운명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은 천지를 보면서 대한민국 지구국의 역사를 얘기했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무려 몇십 번의 외침을 받았어요. 정말 5,000년을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 이 시인이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은 천지를 보면서 그 지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흐르는 눈물로 보시고 이 시를 보면서 그 벽을 못 찾는 그 질구의 눈물을 정년 닦아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분은 정년 그 영광 한 번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많이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그 가족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과학이 얼마나 훈련적인지 한번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이언스 대전 인덱스라는 게 과학 논문 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76년에 한 편도 없었어요. 한 편도 없어요. 1976년 제가 유학하고 없을 때입니다. 한 편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년에 한 8만 건이 올라요. 이건 세계 역사상에 처음 없었어요. 자,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고 군사무기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원장 연구소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효탑입니다. 1979년에 제가 돌아오던 해인 것 같아요. 저는 3월에 왔는데 1월달에 그때 1979년 원장 연구소 20주년 기념하면서 그때서 그 효탑이에요. CIC 동료 저 원장 연구소에 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원자력 산업의 잡지에 2003년 12월에 올라온 글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SNS 유튜브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70년 같이 시작했는데 70년에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북한은 밤에 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불빛 하나도 없어요. 밤에 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딱 70년 후에 국민 총선에서는 60배가 됐어요. 북한하고 60배가 됐어요. 우리 인구가 북한의 배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이 딱 30배가 됐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남편이 똑같이 시작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지어갔어요. 뭐냐면 북한이 흥남기로 공작했었고 거의 모든 전투가 북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70년 후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몇 가지 이유였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다 포용을 했어요. 모든 사람, 계급 사업에 다 무너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어요. 북한은 사상적으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 것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게 산업,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70년의 넘버간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어. 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까 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을 때예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차가 없는 그때 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셨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군인으로서 살았어요. 일본의 청일전쟁을 전쟁이 이겼어요. 이긴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물류에 성공을 했어요. 전쟁에서부터 물류에 성공 못하면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이고 뭐고 물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요식민의 키스들을 만들었어요. 키스들을 만들 때 이정선 대통령이 했어요.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들을 건설해달라고 소리를 그래서 키스들 가면 이정선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을 받았다고 굉장히 많아요. 한국, 일본 여러 나라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유일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뭐 기념관 했고 이런 데다 썼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게 과학기술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키스를 만들고 아이디어 국방방위용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에 계신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방위용소를 여러 번 가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분들의 개발한 그 미사일 같은 거 가서 실제 들여다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민간이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자주 갈 보호가 있어요. 그 포항제철 만들 때 그 당시에 부회장을 만든 마경에서 저한테 한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는 철강도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철을 만드냐고 쓰레기만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포항제철을 못 만들었으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시작도 못했어요. 선박 산업 시작도 못했어요. 우리가 제철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클 수 있고 선박 산업이 없어요. 자, 선박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뭔지라서 여러분 용접 기술입니다. 그 용접 기술은 누가 좋은가면요. 고려 원자력 발전,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용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때 배운 노하우를 다 제시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한 그 용접 기술이 선박산업에서 우리나라 선박산업을 키웠어요. 그리고 중화학공업으로 에너지 발굴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부정도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도 비부정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다니까 그 당시 고려대학교 학원가 교수한분이 학원가 교수 150여 공정선을 내서 중화학공업 하면 안 된다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난 나라가 무슨
대한민국 중앙공을 도면 다 반대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중앙공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온통 민포장도로 했습니다. 중앙공업을 하면서 골타루가 무진장이 남았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곳곳에 다 포장을 했어요. 해외에서 골타루 수입했으면 전력 포장이 불가능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비포장으로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것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공업을 했고 싸구려 골타를 생산해서 전 국제에 다 팔았어요. 그 작은 것까지. 그리고 뭐 앞으로 여러분 시골길을 다니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우리가 이런 시골길을 이렇게 신나게 다닐 수 있구나. 그분의 해야, 그분이 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다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구태타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정치가.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것을 물속 벽에 구태타라. 그 권력을 기술 자립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신 분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근데 그분은 불행하게 영광을 못 보고 가셨고 그분의 가족들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서포트 세션을 말해요. 정말 반갑고 고마워요. 만약 우리가 6.25 때 유연히 참전들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은 아마 소멸 국가가 됐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엔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유엔이 우리한테 도와준 큰 일이 하나 있어요. 1958년에 유네스코를 통해서 인쇄기를 한국에 원조를 했어요. 53년에. 그 인쇄기를 초중고 대학교 교과서를 찍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문명을 탈출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53년에 유네스코를 통해서 인쇄기를 우리를 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가 문명 탈출 못했을 줄을 몰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자,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400년 동안 350년의 무역 적자예요. 지금도 매년 수천 년의 적자를 하는 미국이 아직도 세계 슈퍼싱글 파업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한 나라예요. 남북 전쟁 때 전쟁이 끝나고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미국이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미국의 영웅은 누구냐면 서부 총장들이 영웅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을 하나로 묶었어요. 미국 국민들이 전 미국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총장들이 책을 읽으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미국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100년 만에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루고 발표를 내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무슨 창시 개념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 원자력 R&D를 전두환 대통령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생각합니다.
역담사에 갔다 오신 후에 제가 원전연구소장을 한번 초청을 했어요. 원전연구소로. 그때 그분을 하는 인력이 20명이 와서 원전연구소를 다 들고 가시면서 그때 행복했어요. 그 후에 그분이 요리정 자택에 우리를 초청했어요.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대에서 그 밥을 열어서 우리가 밥을 주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너무 그 검정에 사실 세상 사람들의 전략적으로는 다 나쁘게 해요. 근데 난 그때 가서 정신을 얻어먹으면서 세상에 참 너무너무 검정에 사실 나는 초과학반으로 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분이 고맙고 대한민국 원자력 여기까지 오는데 큰 힘을 보태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 탈이 몇 개 있어요. JMC의 원자력 연구소 오신 분을 다 희업자가 있습니다. 이재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JMC에 한 번씩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그게 전부 희우타업을 만들어서 연구를 보게 만들어요. 나라 사랑에는 뭡니까? 왜 우리가 영어로 조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더랜드라고 표현해요. 어떤 데는 파더라고 쓰지만 대부분 마더랜드라고 써요. 조국을. 그 어머니의 힘. 그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키우고 나는 위험해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큰 국모로서 큰 일을 하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1,400만 킬로와트, 1,400만 킬로와트. 이거는 1년에 석탄으로 하면 350만 톤 석탄을 태우고 우라늄 6톤으로 저걸로 우리 힘으로 건설했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원자로 했어요. 이거는 해수 탐사하는 원자로 전기도 만들고 해수를 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자력 탐사의 힘을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소련 시절에 해군 제독을 만났어요. 해군에서 가장 가고 싶은 게 뭐냐? 원자력 탐사입니다. 왜냐하면 디젤 보통 자는데 디젤로 움직이는데 디젤로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근데 금방 탐지가 돼요. 그리고 디젤을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48시간 이상 물속에 모여서 산소가 부족했어요. 근데 원자력으로 돌리면 디젤을 태울 수는 없어요. 6개월 동안 바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군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원자력 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하면서 스마트로 원자력을 개발했어요. 또 하나 용용 원자력입니다. 용용 원자력. 영국 원자력 우리가 요르단 입에 수출해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진영 우리가 해수 탐사를 사우디에 건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엔지니어 50명의 항기 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 부부들이 와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를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랍니다. 한국에 가서 혹시 3년 동안 살면서 이 자유로운 나라, 이 아름다운 기후, 세계에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아침이 바쁜 데가 된 원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제가 정의마을 도서관에 제가 사제를 걸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 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해요. 저기 뒤에는 여전히 서재를 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도서를 5천만 원씩 책을 갖다 놓았어요. 근데 전국에서 17,000권의 책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워낙 언론에 많이 보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안에 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힘은 첫째, 국민적 세종이었고, 사실 한국은 세계 제1등 언어입니다. 언어의 날이 유일하게 한글날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한글날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코너를 만들어요. 세 번째 코너가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 코너입니다. 그리고 정지용, 이병철 두 분의 코너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병철 회장과 정지용 회장이 동시에 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성장을 못했어요. 그 세 분이 동시에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은 하드웨어로 갔고, 이병철 회장은 소프트웨어로 갔어요. 그 두 개가 한국을 일으켰어요.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6.25 끝나고 우리가 수출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이 한국을 지켰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많이 들어줬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시장을 한국에 묻었어요. 사실 우리 거의 모든 수출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우리에게 수출을 막아서 우리 이렇게 성장 못했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시장을 한국에 오픈되었고, 또는 유엔이 국방을 담당해서 그 국방비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여기는데 엄청난 역할이었고, 그것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이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미국을 고마워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에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멀리 할 수 없는 나라에 일본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럼 어떤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으로 개발해서 한미일의 세대로 공동 관리를 하자. 그럼 두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나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실현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발상도 필요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력을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할게요.
원자력이 도대체 뭔데?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뭐 정신 드셨죠? 정신이 뭔지 아세요? 원자력을 드신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원자력이라는 햇빛을 식량에 저장할 때 물을 먹는 거거든요. 저는 저 태양을 볼 때마다 저게 우리 밥이에요. 태양에서 만든 햇빛이 20억 불 1이 지구에 도달해요. 20억 불 1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근데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10,000분의 1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을 지대요. 그 태양빛이 원자력입니다. 그 원자력이 식물에 저장되어 있고 그 식물 우리가 먹어서 우리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원자력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이 햇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죠. 저는 저 폭염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뜨거운 햇빛이 우리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저 뜨거운 햇빛 덕에 가을의 복식이 있고, 그래서 이 뜨거운 폭염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그러면 이 폭염이 짜증 대신에 고마운 색으로 바뀌어요. 만약 여름에 햇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우리는 가을은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지금 폭염도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자, 원자핵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자핵이 그 가운데 핵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근데 핵이 원자의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핵이라는 것은 이 원자의 10,000분의 1밖에 조금만 있어요. 근데 전체 무게를 100이라면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핵이 전체 무게의 99.98% 핵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여기입니다. 전체 무게 99.98%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철의 밀도가 우리 8이라고 배웠어요. 물의 밀도가 있고 철이 바르고 지상에서 가장 무거운 금속이 이리듐인데 밀도가 23입니다. 근데 원자핵을 우리가 밀도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 공의 연령이나 붙었어요. 원자핵의 밀도는 철보다 100배 높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이 핵은 어마어마한 단단해. 밀도가 공의 연령이나 붙었어요. 그래서 이 핵을 빼뜨리면 핵을 붙들고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원자력이라고 정의했었어요. 자, 밀도가 8밖에 안 되는 철도 불을 놓고 두들기면 안 깨져요. 근데 철보다 100점이나 단단한 핵을 무슨 재질로 줄까요? 무슨 재질로 주겠어요? 그것이 수학이 물리가 핵을 깨뜨리는 비밀을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선진국 수학으로 나라만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자, 철보다 100점이나 단단한 핵을 깨뜨리는 비밀, 그것이 원자력이에요. 제가 그 원자력을 하면서도 인간이 철보다 100점이나 단단한 핵을 깨뜨려? 그건 상상. 그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승이 일꾼의 자식이에요. 그 에너지로 비서속도가 진행되고 이 에너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방정의 세계에 비서속도가 들어있어요. 실은 원자력에 비서속도가 있어요. 왜 화학 방정식에 비서속도가 있느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자연의 질서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질서로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식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알아낸 이 아인슈타인의 머리 참 대단하다. 이 아주 얼마나 많다는 예구가 있는 자식이라는 방식이 딱 하나가 이게 원자력 이야기예요. 이 원자력이 깎으러 가는 것이 우주의 탄생입니다. 우주의 탄생에서 깎으러 가는 방식이 우주의 탄생이에요. 빛과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빛이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놀랍게도 빛의 무게가 없어요. 여름 무게가 없어요. 근데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이라는 게 무게가 없는 에너지가 빅뱅이라는 물질을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물질이 무게가 없는 빛이 물질로 바뀌었냐면 그 힉스라는 사람이 힉스에서 그걸 증명을 했었어요. 그게 자연이니까 신기한 거예요. 열 빛의 무게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힉스를 통해서 빅뱅이 일어났어요. 물질을 물질로 바뀌었고 그 갖고 가는 것이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력은 인류가 이런 가장 위대한 과학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 정리해 주시죠. 이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름을 받고 대목에 왔다. 이건 제게 큰 영광이죠. 나보다 그랬지만 가슴 아프고 그것은 그분이 대한민국을 살려놓고 그분은 영광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분의 가족들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분 가족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원히 남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만일 그분이 안 했어요. 내가 유럽을 갔는데 독일 친구가 저한테 나한테 한식을 보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예요? 그때 뭐라 지었어요? 배고픈 민주주의는 세상에 없어. 그 해답입니다. 배고픈 민주주의는 세상에 없어. 유인하려면 먹고 살만하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그 힘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자유민주주의 경제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또 그래서 아마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가 지금 저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외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자. 이 마음이 너무 가슴에 닿아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해.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살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함께 박정희 대통령 면목을 빌고 그 가족들도 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장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들을수록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대요.
장인 박사님 오늘 은근히 오셔서 이렇게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실 때 희망하시면 개별적으로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좀 쉬운 질문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되네요. 하나는 이제 우리 지금 원자로 해갖고 1,400개국에서 우리가 수출해갖고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렀을 적에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브렉스루 했던 어떤 시점이 언제쯤 정도인지 그것이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인지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영삼 아니면 그 이후인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원자를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것은 여기 다시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잘 안 들리시다 그러시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신다 그러시니까 지금 이제 수술을 해갖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러 때까지 우리가 브렉스루 했던 기술의 개발을 점프하게 했던 원자력 개발 국산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기술 도입을 해갖고 이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언제쯤인지. 먼저 사업 연구 개발 하면서 제대로 성과가 나는 터닝 포인트 시점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원자력 개발은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만 배워도 10개를 배워요. 그게 관심입니다. 하나만 가르쳐주면 10개를 배우는 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9개를 줘도 10개를 못 채워요. 나는 제가 우리 개발을 할 때 우리 팀을 외국에 갑니다. 외국 시설을 보러 가면은 카메라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우리 직원들은 그래. 너는 여기만 보고 너는 저기만 봐. 밤에 호텔에 와서 본 것을 그려요. 그거는 일주일에 하면 도면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술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시설에 들어가면은 눈으로 보고 밤에 밤새도록 그려요. 그러면 일주일만 똑같이 사전보다 더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 아까도 그랬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의 사명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을 가지고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기술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가서 자료 주면은 다 쓰레기 같은 자료만 주고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그런 게 우리를 자극을 해요. 우리가 이런 수업을 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은 국제학교를 가지요. 국제학교에 가서 어느 게 문제를 아세요? 국제학교에 와서 각 나라 대표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여요. 선진국 사람들 오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훈련구에서 오는 일을 보면 자기 발표가 안 하잖아. 놀러 다니기 바쁘고. 저는 우리 직원들 같이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자기 하나 더 얻어가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저는 국제학교에 가서 각국 대표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대전 정리죠. 우리 동남아에서 가장 희망 있는 나라가 월남이에요. 월남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고 잘.
근데 그 외 나라들 보고 왔다가 금방 사고도 안 났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적, 우리 해외 출장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너희들 해외 출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어떤 시간 보내지 말고 소라고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능성을 믿어줬던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잘 보냈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제가 대단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박사님 그 연구 사업이 성과가 한 몇 년도쯤 돼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연구 사업 성과가 성과가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원자력 기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작은 돈으로 성공했다 그래요. 한 30년 걸렸어요. 30년. 그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겠어요. 정말 밤 많이 새웠습니다. 우리가 밤을 꼬박 세운다는 게 제가 연구실에 있어 보니까요. 밤을 새워요. 근데 50대 연구원들은 밤을 새우면 회복하는데 일주일, 2주일이 걸려요. 20대를 보면 한 이틀이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밤을 새우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밤을 새우면서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공장을 이제 프렌트를 만들었는데 41일간 즉 문제에서 데이터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10월 초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저녁이 끝나요. 근데 12월 초가 됐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니까 1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직원 부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반납하고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같이 이런 직원들 각 가정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반납해 주시죠. 그래서 전 직원이 크리스마스를 반납하고 크리스마스 점심까지 일해주고 일을 끝냈어요. 그런 우리가 해 넘기고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루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연구원들 가정에 각 전화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또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원자력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이 땅을 흘리고 온 거예요. 수백 명이. 그게 정부에서 버스도 있었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적이 있었기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해야 됩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순서로 지금